이번 팬데믹이 끝나면 여행 패턴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에 맞추어 하늘길이 열리면 베트남을 찾아올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는 다낭 이쁜이입니다.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한전 조심하세요. 택시 조심하세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조심하셔야 하는 거니까요. 이런 이야기 말고 진짜로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여행 패턴이 분명 바뀌면서 소규모로 여행 오거나 욜로족처럼 혼자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이 팬데믹 이후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규모 여행과 홀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베트남 다낭이 정말 매력 있는 도시일 겁니다. 혹시 단체 여행으로 인솔자 및 가이드가 동행하는 여행은 그분들의 안내를 따르시면 되겠지만, 칠순잔치 같은 대가족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가족 여행, 친구와 연인 또는 혼자 오시는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것에 맞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 면허증 그리고 등록증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키포인트인데요. 가까운 도시인 호이안이나 산 정상에 있는 바나일 테마파크만 50분 정도 소요되지만, 다낭은 오토바이로 20분이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여행을 오시거나 친구끼리, 연인끼리 여행을 오신 분들, 그리고 가족과 여행을 왔다고 하더라도 리조트에 쉬고 있는 다른 가족과 달리 베트남 다낭을 경험하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쁜 오토바이를 빌려서 숨은 맛집과 너무나 이쁜 커피숍을 찾아다니며 다낭의 명물 용다리도 넘어다니고 해변을 달려보는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는 자동차를 빌려서 베트남 전국을 한 달 정도 돌아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남부 여행을 갔는데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오시게 됩니다. 그럼 오토바이를 빌려야 하는데요. 오토바이는 호텔 또는 가까운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여권 또는 보증금만 내고 빌릴 수 있습니다. 따로 오토바이 면허증 소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대리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만 대여하면 끝이니까요. 이렇게 오토바이를 대여해서 다니다 보면 경찰, 공안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어 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하여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베트남에서는 이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은 가능하나 효력은 없다 입니다. 공안이 무면허로 간주하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베트남은 1968년 국제교통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누구라도 자국에서와 같이 베트남에서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약 운전자분이 공안의 요구에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한다면 공안은 당신을 무면허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하려 할 것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당당하게 왜 안 되냐고 따지고 싶지만, 공안이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외교부에서도 베트남에 도착하는 한국인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트남에 도착하여 꺼진 핸드폰을 켜면 외교부에서 이런저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잖아요.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오는 문자가 이런 것입니다.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불가, 국내 면허증 공증 후 현지 면허증으로 변경 필요, 이렇게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흘려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고 싶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니라 한국 면허증을 갖고 오셔야 돼요. 한국 운전면허증을 베트남에 가져와서 공증 후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진행하여도 되고요. 대행을 맡겨도 됩니다. 이런 관련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교환 절차라고 검색하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비자 사본 또는 거주증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관광비자로 들어온 관광객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난 3개월 이상 비자가 있어서 운전면허증 발급받아서 오토바이를 운전해야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여기에서 자동차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가끔 자동차 및 175cc 이하 오토바이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네이버 블로그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막상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만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가끔 한국에서 갖고 온 운전면허증 왼쪽 상단에 일종 보통하고 원동기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면허증은 오토바이 운전도 가능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하여 다른 정보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한국의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은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베트남 오토바이 운전면허증 발급 시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실기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아주 큰 혜택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필기시험이 당연히 베트남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 50cc 이하는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50cc를 빌리면 되지 않냐, 아주 작은 오토바이 빌리면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대여점에 50cc 오토바이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토바이 등록증입니다. 블루카드라고 불리는데요. 이름처럼 파란색의 신용카드 크기의 증명서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공안이 단속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증과 함께 꼭 요구하게 되는 게 이 등록증인데요. 그러므로 오토바이를 대여할 때는요, 오토바이와 함께 꼭 등록증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등록증이 없으면 도난 오토바이로 취급이 돼서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하실 때 등록증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트남 살다 보니까 느낀 점인데요. 아무리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고 등록증이 있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공안과 마주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안이 없는 곳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및 자동차 운전할 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생각보다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제가 요 표를 하나 넣었는데요. 참고용으로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도로는 속도 위반 단속이 없을 것 같지만 한국과 똑같이 무인 카메라가 있어요. 속도가 보통 40에서 50km로 제한되기 때문에 좋은 도로에서 한국과 같이 70km, 80km 달리다 보면 많은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꼭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면허증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을
그리고 베트남에 사시는 분들도 아직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오래 걸려서 말씀드리는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식당 영수증, 카드 영수증 확인을 꼭 하시라는 겁니다.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공문으로 유의사항을 작성할 정도로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결제하실 때 꼭 영수증을 재확인하고 먹지 않은 것이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지 꼭 봐야 합니다. 먹지도 않은 음식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는 문화 차이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물티슈인데요, 물티슈 값이 같이 영수증에 청구가 됩니다. 약 100원 정도 청구가 되는데요, 한 식당을 제외한 베트남 식당에서 제공되는 물티슈는 모두 유료입니다. 혹시나 쓰지 않았다면 빼달라고 하면 되고요, 물티슈를 쓰든 안 쓰든 쓴 것으로 간주해서 영수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김치찌개 단품 1개를 시켜 먹었는데 이상하게 영수증에는 2개의 아이템이 찍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물티슈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유념하세요. 영수증에 맞게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사인할 때 꼭 결제 금액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의 금액과 카드 결제 금액이 다른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식사하고 기분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반문화에 관련된 건데요. 세 번째는 베트남에는 부킹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굴이 되고 한국인 프리미엄까지 있으니 난 부킹에 자신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진짜 부킹 문화가 없습니다. 혹시나 나이트클럽에 가면 혼자 또는 둘이 서 있는 여자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추파를 던지게 되면 바로 부킹이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부킹이 아니라 클럽에 고용된 직원에게 비싼 술을 사주면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에 반응하면서 호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 어느 지역보다 베트남 다낭의 밤거리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베트남에서 부킹을 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부킹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해피볼론입니다. 이것을 흡입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해피해진다, 행복해진다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이산화질소를 넣은 풍선으로 신경마비나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니까 호기심이라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베트남 다낭의 오큐, 골든파인, 언더라디오 같은 클럽에 가면요, 보통 한 개에 2불에서 5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주변의 베트남인들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공한 단속도 되는 거고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금 가벼운 주제로 돌아와서요, 다낭공항에서 시내 및 호텔로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좀 되게 중요합니다. 베트남 다른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택시 사기 같은 거는 다낭에는 거의 없습니다. 비나선 택시를 꼭 타야 한다, 뭐 번호는 이런 거다 등등 주의사항이 있지만 다낭의 실정하고는 다릅니다. 단 이것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랩입니다. 그랩은 동남아의 카카오 택시 또는 우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택시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직접 그랩 앱을 통해서 차량을 예약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것을 추천합니다. 편하기도 하고
택시보다는 깨끗한 차량이 올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꼭 본인이 자기가 예약한 그랩 차량을 확인하고 그 차량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다낭에 도착해서 입국장을 나와서 와이파이 또는 데이터 로밍은 잘 되지 않고 또 날은 덥고 빨리 호텔 가서 쉬고 싶은데 옆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랩? 이라고 하면 훅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호텔 이름을 또 이야기해 주죠. 호텔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그랩 기사가 그랩 앱에 호텔 이름을 넣어서 계산된 금액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손님이 오케이 하면 캐리어도 들어주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 차량을 가져옵니다.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랩 기사가 보여준 그랩 앱은 기사가 조작이 가능한 다른 그랩 앱입니다. 그 화면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랩을 많이 이용한 분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만 동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50만 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 조작이 가능한 사기 앱입니다. 저도 2번이나 그런 분들이 저한테 호객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당할 뻔했는데요. 금액이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이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처음 여행 오신 분이라면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러므로 공항에 도착해서 누군가 그랩 앱을 보여주며 호객을 하면 가능하면 무시하시고요. 차분히 본인의 휴대폰의 그랩 앱을 통해서 그랩 차량을 부르거나 그냥 다낭에서는 편하게 택시를 타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기분이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여행 중에 안전사항인데요. 베트남 여행을 하다 보면 오토바이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녹색 등에 불이 켜져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되더라도 꼭 좌우를 유심히 살피고 인도를 걷더라도 인도 위를 역주행하는 그리고 그렇게 막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3박 4일이나 4박 5일의 짧은 여행을 오시게 되면요. 횡단보도나 인도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오토바이에 막 적응이 됩니다. 그러면 그날이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날입니다. 적응되만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여행 중에 안전사항, 교통안전 지키시고요. 여행 중에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행 오시면 블로그의 맛집이나 호텔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낭에서 40분 거리에 아름다운 호이안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정말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나와 있지 않는 곳이 다 맛집입니다. 다낭에서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블로그 보고 갔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호텔인데요. 호텔 선택하실 때 이젠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팬데믹 때문에 호텔이 손님을 받지 않고 방치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3성, 4성, 5성 거의 모든 호텔이 그렇습니다. 잠깐 봉쇄가 풀리고 예전에 베트남 국내 여행이 활발할 때 제가 4성 호텔에 간 적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손님을 받지 않아서 호텔 전체 그리고 호텔 룸에 곰팡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브랜드의 호텔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최소 인원으로 호텔을 운영하면서 그나마 유지해 왔는데요. 대부분의 호텔들은 아예 영업도 하지 않고 보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하늘길이 열리면 부랴부랴 청소하는 호텔도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호텔들도 자금난에 허덕여서 다시 하늘길이 열리더라도 예전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곳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다낭 해변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호텔하고 리조트들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대단지 리조트도 포함되고요. 이미 소프트 오픈한 신라 모노그램을 포함해서 오픈만을 기다리는 완공이 이미 끝난 JW 메리어트 호텔 외에 수없이 많은 신규 호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열릴 때쯤 많은 여행사와 호텔들이 광고 및
홍보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꼭 양질의 호텔 및 리조트를 찾아서 베트남 다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시청자님께 최선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호텔, 식당, 차량, 관광지 이 분야의 컨텐츠만을 우리 출연자인 우리 유미 씨와 단독 채널을 개설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유미 씨가 직접 호텔을 투숙하고 지내보면서 호텔 룸, 조식당, 수영장 등을 촬영하고 또 숨겨진 맛집이나 커피숍, 체험 관광지 등을 다니면서 저도 여행업 및 호텔 관련 업무를 10년 넘게 해온 노하우를 이용해서 정말 솔직한 리뷰와 유용한 팁을 드리는 컨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행길이 열릴 때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채널 하나 만들까 합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심해야 될 7가지 오토바이 면허증, 그리고 등록증, 식당 영수증, 카드 영수증, 클럽에 부킹 문화가 없고 해피벌로는 절대 안 되고 공항 그랩 차량 이용할 때 본인 앱을 꼭 이용하시고 역주행 차량 등에 놀라지 마시고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다가 그리고 다낭에 오실 때는 블로그 맛집이나 호텔 정보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분명 여행 패턴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늘길이 열리면 베트남 다낭이 아니더라도 세계 어디라도 여행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는 다낭 이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